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2장 의미를 체험하다 2-2 이제 수십 세기를 건너뛰어보자. 아폴론상이 우리 앞에 있고 아테네의 거리 곳곳에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자랑하는 수백 개의 조각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리스인들은 그 조각상들을 사랑했으며 거기서 신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아폴로는 인간신으로 완벽한 인간이자 인간이 된 신이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또 무엇을 발명했던가? 바로 철학과 민주주의를 발명했다. 균형과 중용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 활동은 열정의 과잉을 배제하는 인본주의의 얼굴을 보여준다. 철학의 근간인 대화는 각자가 자기 주장을 신중히 펼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언어의 규칙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 민주주의 역시 토론을 바탕으로 한다. 토론은 토론자 각각이 자기 열정을 제어하고 타인의 발언을 존중하고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발언해야만 가능하다. 그리스 문화의 내용은 과잉이나 과소에 치우치지 않는 메소테스, 다시 말해 중용이다. 매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치우침과 과도함에 대한 혐오, 정확한 절도의 추구, 완벽한 중도야말로 그리스인들에게는 이상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왜 아폴론상을 경외했을까? 왜냐면 그들은 거기서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었다. 아폴로는 아테네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운동선수들의 근사한 몸매처럼 그저 아름다운 형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띤 철학과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였고 완벽하게 형상화한 그들의 신념이었다. 만약 오늘날 우리도 아폴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균형과 절도의 가치에 공감하고 그런 가치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가 미적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그렇다. 의미는 지각 가능한 형상의 핵심에서 우리를 매혹한다. 만약 우리가 아폴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조금은 민주주의자이며 적어도 조금은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고대 그리스인의 면모가 조금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헤겔의 말이 옳다면 신념이 확고한 파시스트는 다른 가치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아폴론상 앞에서 아무 미적 감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가치, 다른 신념, 다른 세계관의 유혹에 넘어가기를 스스로 허락하는 태도야말로 미적 경험을 확장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헤겔은 내용 없는 아름다움은 없다고 했지만 그 실체적 내용은 아름다움을 통해 유혹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처럼 은밀하게 다가온다.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예로 라파엘로의 작품 폴리뇨의 마돈나가 있다.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는 품에 아기를 안고 예수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모든 것이, 특히 가슴의 부드러운 곡선과 따스한 색상이 아기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모성애를 암시한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강렬한 빛을 발한다. 헤겔은 이 어머니의 모성애 역시 지고의 사랑, 모든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으로 빛난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상징하는 내용이다.
헤겔에 따르면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실체적 내용에 동조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 기독교적 가치의 유혹에 매료되지 않고는 미적 감동의 순간에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가치의 힘을 엿보지 못하고는 이 마돈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마르고 계산적인 서양인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수영장의 두 소년 할리우드 같은 그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아와 자기 육체에 대한 몰두, 나른함과 인정된 경박함, 자유롭고 감미로운 관능. 이와 마찬가지로 자메이카라는 낯선 나라, 다른 존재 방식, 다른 가치에 매혹될 수 없다면, 다시 말해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과 가치의 진실을 엿보지 못한다면, 반 말리의 레게 음악을 즐기고 미적 쾌락을 느끼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여기에 아름다움의 힘이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선명한 원색과 순진한 형태는 단순히 색과 형태가 아니다. 반 말리 레게 음악의 특징적인 리듬이 그저 단순한 리듬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색과 형태, 리듬과 소리는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전해주는 전령이다.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상징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헤겔은 미학의 서문에서 상징은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의 일부를 그 물질성 자체에 포함시키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물질 너머에 존재하는 다른 일부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신의 사랑이라는 의미의 일부는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홀린 듯한 시선에서 비롯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화폭의 형태와 색으로 나타난 일부만을 보면서도 화폭에 보이지 않는 것, 물질 너머에 있는 것에도 동의한다. 이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이다. 이처럼 상징은 언제나 부재의 현존이다. 이를테면 이 그림에서 어머니와 아이, 애정어린 응시는 눈에 보이는 색과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든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은 화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눈앞에 한 점의 그림이 존재할 뿐 가치는 부재한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게다가 예술가의 재능은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의 배합에서 발휘된다.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나 있으면 그 설명적인 무게가 상징적인 환기력을 해친다. 그럴 때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반면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감동은 예술가가 제시한 것을 해석할 때 생겨난다. 예술가가 형태와 색을 통해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자발적이라는 환상 속에서 예술가의 시도를 이어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예술가의 능숙한 솜씨에 인도된다. 미적 쾌락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아름다움은 우리보다 강력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되면서 쾌락을 경험한다. 실제로 이런 쾌락은 칸트가 말했던 내적 조화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감성이 정신의 감각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현상에서 생겨난다. 바로 이 불편함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 미적 쾌락에서 이질감을 감지하게 한다. 이 느낌은 마치 죄악시하는 어떤 대상에 다가갈 때 생길 법한 감정이다. 실제로 아름다움에는 부정할 수 없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갑자기 아폴론 조각산의 균형미에 사로잡힌 파시스트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 반대다. 이를테면 1930년대 독일인들은 인종주의자든 반유대주의자든 국가주의자든 제국주의자든 나치 정권이 사용한 다양한 미적 상징의 설득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모든 예술이 거대한 행사를 조직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들은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 히틀러 측근으로 나치 군수장관을 지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판결받고 20년간 복역했다. 알베르트 슈페어가 설계한 압도적 기념비들의 발치에 정렬하고 남성적 힘과 지배욕을 상징하는 아르노 브레커, 히틀러의 미켈란젤로로 불렸다. 수많은 조각상에 둘러싸여 위대한 역사의 장엄함을 고무하는 공격성의 완벽한 상징과 같은 바그너풍 합창에 고양되었다. 건축, 조각, 음악, 심지어 영화까지 모든 종류의 예술이 대규모 행사를 조직하는 데 동원되었다. 히틀러는 바로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제안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미 제국주의자, 국가주의자, 반유대주의자였겠지만 다른 이들은 이 아름다움의 힘이 이성의 제방을 허물며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만약 히틀러의 제안이 단순히 합리적 언어로 전달되었다면 그들은 나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했을 것이다. 예술과의 연대가 없었다면 나치의 정책은 그토록 눈부신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권력과 아름다움의 위험한 연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로 불타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 로마를 불태웠다는 네로라는 전설적 인물도 있다.